지금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한 그 부동산 논란이 계속 뭐가 조금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광수 민정수석의 그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부분. 네. 근데 이제 명의신탁 수탁자가 또 오광수 민정수석의 지인이기 때문에 실제 오광수 민정수석이 몰랐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명의신탁인 사실은 확실해요. 네. 그다음에 그 명의신탁을 한 목적 자체는 아마 이제 본인이 공직자로서 있을 때 여러 가지 검증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오해도 불식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점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명의신탁 자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부실법상의 형사처벌 대상인데 문제는 이제 상대방이 고소고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민사소송으로 끝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자, 이 부분도 문제이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 차명 대출 부분이에요. 차명 대출 부분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제 어쨌든 언론을 종합해 보면 오광수 수석이 본인이 이제 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지인 명의로 10억을 빌렸다는 거잖아요.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광수 수석이 어떻게 보면 차주라는 건데 차주라는 건 드러나지 않고 지인의 부동산 담보로 지인 명의로 빌렸다는 거예요. 저 여기까지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적절하진 않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갚은 사람이 근데 문제 이렇게 하다가 이자를 안 갚으니까 압류 들어 경매 전에 압류가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압류 들어오니까 이제 그 지인이라는 분이 네. 그러니까 차주죠. 쉽게 말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저축은행의 그 소유주 예. 이 사람이 갚아줬잖아요. 갚아줬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그게 좀 부분이죠. 이상합니다, 저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축인의 차주가 이거 사실 내가 빌린 거다.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빌린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광수 씨가 차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차명차 뭐라 그럴까 이게, 하여튼 차명 대출도 아니고 내가 차명 대출자다. 그러니까 이 두 단계 차명 대출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대출자인데 네. 만약에 저축은행 소유주가 갚아준 거라면 네. 그럼 이거 뇌물이 될 수 뇌물이 있는 되죠.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 가지 증거 관계를 따져보고 수사기관이 판단하겠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에 부장검사 시절에 차명 대출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15억씩 되는 돈이 빌렸다는 부분이 어째 드러나기 뭐하니까 그다음에 자기의 부동산에 가압류되는 것이 지금 뭐하니까 또는 저당권 설정하는 게 뭐하니까 이 친구한테 너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고 좀 빌려다오. 자 이럴 수는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제3자인 저축은행의 소유주가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오광수 수석에게 대출을 부탁하고 그것도 오광수 수석이 바로 본인 명의로 대출 받는 게 아니고 또 오광수 수석이 지인 명의로 대출 받는 이런 식의 거래 형태는 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인위적인 냄새가 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플하게 보면 오광수 수석이 돈을 빌렸고 그다음에 이 돈을 갚아준 거는 저축은행 소유주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형사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검증이 전혀 없었을까요? 근데 저희가 제 기억에 공직자 검증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자기 체크하는 그렇죠. 게. 네. 거기에 항상 들어가는 게 명의신탁은 들어가요. 명의신탁 들어가잖아요. 네. 명의신탁이 만약에 들어갔는데 오 수석이 거기에 명의신탁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오에 이렇게 막 체크했다. 그럼 대통령을 속인 거고. 예. 했는데도 예스에 체크했다. 그러면 검증 기준이 낮거나 낫거나. 또는 검증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이 검증 절차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께서 마치 윤 정부의 검증 시스템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런 구멍이 생긴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데 소리죠.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검증의 이제 최종 검증권자는 대통령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친구잖아요. 18기 연수원. 네.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검증을 뭐 글쎄요. 아예 도외시했다?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지금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했을 거거든요. 그럼요. 뭐냐 대통령 본인이 재판이 5개 재판에 대해서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 기준이 낮아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검증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검증 관련된 이렇게 문제가 바로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2시간이나 불거진다.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친명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민정수석은 대통령 책임하에 쓰는 참모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휙 돌려가지고 이승엽 변호사 헌법적 판단에 대한 게 문제지 대통령 참모는 뭐 크게 문제가 되나? 쓰다가 대통령 참모면 대통령이 적당하게 상황이 생기면 그 문제는 대통령이 알아서 인사권에 대한 행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직책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참모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참모라는 것은 대통령 대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의 대신 뜻을 전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뜻을 대통령께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조국 민정수석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재수 씨라고 부산 부시장인가요? 네. 그분에 대해서 감찰을 무마한 의혹 갖고 재판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의혹에 연루가 되고 예컨대 울산시장 하명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됐잖아요. 네. 물론 뭐 무죄가 나오고 유죄가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왔다 그 갔다 말은 했죠. 뭐냐면 그 정도로 일선 장관이나 직업공무원에 대해서 참모인 특히나 민정수석은 수사기관을 총괄하거든요. 자 이런 민정수석의 직분에 감안한다면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직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직무 수행할 때 대통령 대신하는 거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얘는 깨끗해야 돼.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뜻을 그대로 전하거나 마니폴리티 본인 손이 깨끗해야죠. 그렇죠. 내 뜻을 전할 때 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익이 거기에 결부되면 안 돼. 이건 당연한 겁니다. 모든 공직자가. 여기에 정무직이고 뭐 참모냐 아니면 독립관청의 장이냐 아니면 선출직이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정성호 의원은 사실은 되게 저는 존경스러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말씀하셨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니 그냥 깨끗이 인정해야죠. 그냥 이거 미안한데 다만 첫 임명이니까 더군다나 당내에서도 반대가 많지 않았느냐. 특수통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몇 달 일을 하는 걸 좀 봐주고 그때 한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능력도 없다. 그럼 우리가 갈아볼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맞는 얘기죠. 원래. 앞으로 모든 장차관들하고 모든 이제 수석들하고 모든 자리에 대한 검증을 다 해야 되는 게 민정수석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차명재산 이런 사람들 다 차명재산이 있느니 없느니 부동산 투기했느니 없느니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해야 될 최고 책임자가 이거 다 갖고 있어. 어떻게 검증합니까?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지금 이제 법무부의 검증단을 해체하고 검증권을 다시 민정수석으로 갖고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안 좋게 해석을 하면 이 민정수석 이분은 실권이 없구나. 그리고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비서관, 공직비서관,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보면 이재명 이태영 뭐 이런 대통령의 사람들요. 그렇죠.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분들, 네. 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그다음에 사법제도비서관, 네. 이런 분들이 실제 대통령의 명을 직접 받고 움직일래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에 대한 역할이 지대하다. 그런데 이런 그 여러 가지 검증 관련돼서 저희가 좀 소홀히 해서 미안하다. 이 정도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변호사님, 제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 중에 되게 재미있는 걸 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대 여당 원내대표를 뽑는데 2명 나왔잖아요. 김병기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 네. 그런데 보면 MBC에서 완전 최고의 민주당과 친한 MBC에서 김병기 후보의 아들 취업 청탁 의혹을 크게 보도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누굽니까? 오광수 수석 요 관련된 부동산 논란 보도한 것도 완전 민주당 성향 언론입니다. 그 다음에 위성락 시장의 이 땅 아파트 상가 이 관련된 보도도 민주당과 엄청 친밀한 매체에서 보도를 했어요. 저는 이 뒤에가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 정치 세력에 대해서 그 안에 저희가 이제 틀을 들어가 보면 멘탈이라고 하나요? 뭐 멘틀이라고 하나? 지각이 있잖아요. 예. 그 지각이 지금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것이 각기 떨어져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금부터 골치 아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세력은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게 제일 순위지만 그 뒤에는 또 여러 가지 내부 정치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게 꿈틀거릴 겁니다. 그러면 그 징조가 저거라고 좀 보는 거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정책이나 행정을 편다. 그러면 저런 일이 더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안에서 헤게모니 그렇죠. 싸움이라든가 그 안에서의 또 세력 간의 이익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5년 단임이자 일단은 5년 단임입니다. 그러면은 정당은 또 어떻게 움직이냐면 대통령의 그 국정을 뒷받침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새로이 그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또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래도 중도층의 마음을 얻고자 열심히 잘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좀 강한 강성지층 그쵸, 입장에서 강성지층. 보면 네.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게 저렇게 하면 저런 안 겁니다. 되지. 예를 들면 네. 유성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자주파, 동맹파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상당히 실용적인 외교를 생각하고 동맹파. 실제 이게 동맹이라는 게 이념적 정책 기조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실제 현재의 국제 정세를 볼 때 미국과의 동맹과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자주파는 그 약간 이념성이 좀 있다고 좀 보는 그렇죠. 게 왜냐하면 현재 국제 정세에서 그 뭐 중국과 미국 러시아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걸 이어오고 있는 거라서 네. 자 이런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유성락 안보실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강성지층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그런 있죠. 거에 대한 반영일 수가 있는 거고. 또 김병기 그러니까 서영교하고 김병기를 비교해 보면 서영교 그 의원도 약간의 운동을 했던 운동권. 분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김병기는 운동권 대비 원래 운동권 잡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국정원 직업을 출신이니까. 보면 이분이 네. 잡았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운동권과 다른 길을 걸어온 김병기 전 국정원 그러니까 현 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분이 만약에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을 잡았을 때 민주당의 색깔이나 활동 공간이 본인들의 활동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라서 내부적인 분화 내지 내부 견제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민석 총리 지명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분이 뭐 그냥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분이 돈 관련된 얘기가 좀 많잖아요. 그러게요. 참 그러니까 많잖아요. 뭐 재산이 없는 거는 저희가 공직자 그 대상으로 검증할 때 이건 뭐 칭찬할 일이다까지 이제 한때 인식이 그랬었죠. 근데 네. 이분은 지금 정치자금 받은 것 때문에 실제 판결이 확정이 됐고 두 번씩이나요. 번씩이나 네. 어쨌든 7억 2천만 원인가의 정치자금을 2023년도까지 4억 원이 남았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어디서 나서 갚았느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대변차변 해가지고 정치자금이 이게 돈을 갚았으면 그때도 1년에 월급 세비를 해가지고 6천만 원을 갚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한 해. 그러면 다 몇 해를 다 해도 이게 4억 원을 다 못 갚는데 그럼 돈을 어디서 빌려야 되는데 또 빌린 만큼의 채무는 이렇게 또 늘어나지 않고 하여튼 이런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해명하겠지만 하여튼 돈을 쓴 것 대비 돈을 버는 것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솔직히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돼서 그 처벌받은 부분은 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준 거예요. 근데 나머지 차용금 문제가 또 있잖아요. 차용금 문제가 이번에 또 불거졌죠. 그러니까 차용금이라는 거는 저 받은 게 아니고 꾼 거기 때문에 네. 저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으로 평가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원금 아직 안 줬다는 거잖아요. 안 줬어요. 몇 년이 지나도록 지금 이자만 주고 2018년에 빌려가지고 참 그 11명한테 1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근데 이제 저 부분도 문제가 사실상의 정치자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차용을 했는데 차용증과 차용 관계를 매개를 했지만 그게 실제 받은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이제 그거를 그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11명한테 빌렸는데 그중에 4천만 원 빌린 사람이 지속적으로 정치 자금으로 처벌을 받을 때 돈을 빌렸던 사실상 받았던 그 사람한테 또 4천만 원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이 약간의 후원자로 보이는데 김민석 의원이 꼬마 민주당을 또 창당할 때도 도움을 줬던 분이고 원외민주당.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그 등록까지 했었잖아요. 예. 그 그래서 사람이 대신 등록해 준 거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돈으로. 지속적으로 도와줬는데 그 도움 과정에서 이 차용금도 돈도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 돈에 대한 평가는 받았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이거 정치자금으로 평가받지 않은 거죠. 네. 정치자금 위반으로 평가받지 않은 건데 이자는 일부 냈다고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자를 만약에 전부 안 냈으면 그 안 낸 만큼은 또 정자법 위반이 그것도 될 정자법 수가 위반이 있어요. 되니까요. 실제 이득을 얻은 거니까. 또 하나 차용금 변제 기한 연장도
그것도 약간의 이득으로 평가받을 여지도 있어요. 물론 저희가 너무 이제 매몰차게 평가하는 건데 어찌됐든 돈 문제만큼은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분 재산 그 변동 과정을 찾아봤는데 이해가 계산이 안 돼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기다리는 것이 김민석 총리가 일단 인사청문회 이제 인사청문 특위가 꾸려졌잖아요. 네. 순서에 따라서 이종배 저희 그 국민의힘에서 특위위원장이 된 거고 아마 7대 5대 1인가 이렇게 선임이 될 텐데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밝혀주는 게 맞다. 국무총리께서 지명자께서 일단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요까지만 문제 제기를 하고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밝힌지에 따라서는 그 뒤에 이제 문제 제기를 또 저희 당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돈 거래가 석연치 않습니다. 보면 특히 보면 이게 보면 돈 거래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보면 이분이 돈을 2002년에 서울시장 나갔을 때도 SK에서 2억 원 받아가지고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집행유예 나왔죠. 그런 다음에 또 2007년도에 또 돈을 또 받아가지고 5억 2천만 원인가요? 2008년에도 받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직업이 없었잖아요. 그 10년간 10수년간 야인으로 생활할 때. 근데 또 450만 원씩 이 강 씨한테 후원자라고 하는 강 네. 씨한테 450만 원씩인가 또 유학 비용을 또 지원을 계속 받잖아요, 매달.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이분이 재산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재혼. 아, 재혼을 네, 했죠. 재혼이 2018년인가 19년인가 그때인가요? 네. 2009년인가요? 2018, 19인가 하여튼 제가 보니까 재산 변동이 심하게 된 때 이전에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혼 때는 이제 배우자의 재산이 새롭게 그 편입이 되니까 배우자의 재산 및 배우자의 뭐 직계 존비속 이게 새롭게 편입되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그 뚜렷한 벌이가 없었어요. 국회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국회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후원금하고 세비인데 후원금은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세비는 본인이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6천만 원을 그 추징금에 갚았기 때문에 추징금이 그 당시 4억 원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따져봐도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좀 난해한 수학인데 뭐 여기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자세한 해명을 체계적으로 하시겠죠. 이 돈이 어떻게 인풋이 얼마 어떻게 됐고 인풋의 경로가 어땠고 용도가 어땠고 아웃풋이 어땠고 이건 본인이 설명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 관보에 게시된 거를 제가 분석해봐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잘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관련해 가지고 어젠가 그젠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두 번 대법원 가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혹이 없도록 해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나 했는데 기억을 하시겠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해명을 다 하겠다, 보여주겠다. 그냥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이잖아요. 그럼 대법원이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했는지 법원에 대해서 따질 문제지. 이게 검찰이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결정을 한 문제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를 보여드리고 확인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 탈탈 털고 이게 정치보복의 일환이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최근에는 이제 대법원마저도 뭐 정치행위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실제 그 누구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는. 네. 법원을 그러니까 다툴 수 있는 건 국민정서상으로 보면 검찰을 들이대면 검찰은 뭔가 정치보복의 대명사로 보이니까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 대법원에다 확정 판결이 났고 추징금도 본인의 다투지 않아요. 추징금의 경우에도 본인이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해당 판결에 대해서 본인이 수긍한다는 의미고 그 판결의 기초는 검찰의 공소고 네. 그다음에 공소의 기초는 검찰 수사인데 그럼 지금 수사만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네, 수사 그다음에 공소 판결인데 이게 사실 다 일맥상통하게 특별히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검찰만 딱 떼가지고 수사 과정만 문제 삼는 것은 내가 일종의 정치보복을 당했다라는 건데 저는 그런 접근 방식은 옳지 않고
실제 본인이 수학 계산만 해서 그 계산한 공식을 국민께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얼마를 내가 벌었고 얼마를 썼고 그다음에 뭐 배우자 재산이 얼마고 이렇게 변동되기 이렇습니다라고 그냥 단순히 수학이잖아요. 어려운가요? 그것도 뭐 제가 몇 천만 원 단위는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네. 근데 억대 편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 7억 2천만 네. 원인데. 그러니까 억대 편차 억으로만 계산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도 만약에 설명이 안 되면 뭔가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뭐 어제 보니까 채널 A에서 보도 내용을 보니까 아들이 고3이었던 모양인데 이게 뭐 법안 내용도 같이 공동 발의를 해주고 대학 들어갈 때 써먹을 모양이었나 봐요. 이 보도 내용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문제 삼을 만한 건 아닌데 첫 번째는 원래 공식적인 루트는 입법청원이잖아요. 네. 국회 분명히 입법청원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청원을 해서 그 청원으로 수리된 거 심사해가지고 거기에 걸맞으면 입법으로 나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뭐 의원실에 그냥 개별적으로 유선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뭐 지인 찬스를 사용해서 입법청원을 했다고 쳐요. 네. 근데 그것이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물론 폐기됐지만 두 번째는 이제 그 입법 청원한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본인의 혹시 진학에 스펙으로 작용했는지는 따져봐야 될 일이죠. 그런데 스펙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스펙으로 활용하려고 노력도 안 했다면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우리가 조국 전 장관한테 하도 뒤어서 만약 그게 스펙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시도였다면 그럼 잘못했다고 해야죠.